어느 한 아파트에서 폭력의 소리가 들렸다. 돈 내놓으라고 했잖아! 한 여성의 얼굴에는 늘 멍이 함께 자리했다. 동네 사람들은 수근거렸고 그들의 입방아에 오른 건 바로 며느리였다. 저봐, 저 며느리. 며느리가 그런 게 맞다니까. 그러게나 말이야.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살겠어? 시어머니를 폭행한 며느리라고 동네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어머니,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요. 이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주택가,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골목길을 비추는 오후였습니다. 이곳 달빛마을은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오래된 동네로 주민들 대부분이 서로의 집안 사정까지 훤히 꿰고 있을 정도로 정이 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친밀함이 지나친 참견과 편견을 낳기도 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동네 슈퍼마켓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65의 나이에도 한때는 동네에서 미인으로 소문났던 그녀였지만 요즘 들어 부쩍 수척해진 얼굴과 움츠러든 어깨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왼쪽 광대뼈 부근의 푸르스름한 멍자국이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리려 애썼지만 봄볕 아래서는 그 흔적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것 봐, 또 저러고 다니네. 슈퍼 앞 평상에 앉아있던 김 여사가 혀를 찼습니다. 그녀는 이 동네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터줏대감으로 동네 소식통 역할을 자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순자 언니, 요즘 왜 저래? 며느리한테 구박받나 봐. 옆에 앉은 최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보탰습니다. 최 여사는 박순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종종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곤 했는데 그때마다 박순자의 얼굴에 새로운 상처가 늘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내가 뭐라 했어? 요즘 며느리들은 무서워. 시어머니를 저렇게 대하다니 천벌받을 일이야.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다행히 며느리가 착해서 큰 갈등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박순자의 며느리 이미영은 35살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동네 사람들과는 그다지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무표정한 얼굴로 필요한 용무만 보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녀를 동네 사람들은 차가운 여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어제는 순자 언니가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며느리가 옆에서 빈손으로 걸어가더라고. 아니, 시어머니가 힘들어하는데 도와주지도 않는다니. 맞아, 나도 봤어. 순자 언니가 넘어질 뻔했는데도 모른 척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동네에 퍼지면서 이미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시어머니를 학대하는 악독한 며느리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의 집은 아파트 7층에 있었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였지만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에는 비좁은 편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작은 방을 쓰고 큰아들 박정수와 며느리 미영이 안방을 썼으며 나머지 방은 거실 겸 서재로 사용했습니다. 저녁 무렵 박순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여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었고 소파에는 아들 정수가 맥주캔을 옆에 쌓아놓고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미영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감정이 배제된 듯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으면 그 안에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그래. 저녁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박순자가 대답하려는 순간 정수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돈 좀 줘봐. 느닷없는 아들의 요구에 박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수는 40살이 되도록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일이 없는 날이 더 많아 생활비 대부분을 어머니의 연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정수야, 이번 달 연금은 이미 다. 아니, 엄마가 돈을 어디다 쓰길래 맨날 없다고 그래. 숨겨놓은 거 있지? 정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낮부터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미영은 부엌에서 나오지 못하고 칼질 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개입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정말 없어. 이번 달은 관리비도 밀렸고. 거짓말하지 마. 정수가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박순자가 아파서 신음을 냈지만 정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한테는 돈 보내주면서 나한테는 왜 이래? 편해도 정도가 있지. 정수가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박순자가 벽에 부딪혔고 이마가 벽모서리에 찧어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부엌에서 나와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정수의 눈빛에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런 일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정수는 술만 마시면 난폭해졌고 그 폭력의 대상은 주로 어머니였습니다. 가끔은 미영에게도 손을 댔지만 주로 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한 인생을 어머니 탓으로 돌렸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재혼하지 않고 혼자 두 아들을 키운 것. 그래서 자신이 제대로 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변명이었습니다. 미영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지방에 계셨고 이혼을 하자니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수가 내가 한마디라도 밖에 말하면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는 작은 방에서 훌쩍거리며 울었습니다. 이마의 상처는 대충 소독하고 밴드를 붙였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집들의 불빛이 따뜻해 보였지만 그녀의 방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정수가 저렇게 변했을까? 박순자는 자책했습니다. 어린 시절 정수는 착하고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엄마를 도와 집안일도 곧잘 했고 동생도 잘 돌봤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대학 진학에 실패한 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안방에서는 미영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옆에 누운 정수는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영은 결혼 전을 떠올렸습니다. 정수는 그때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안정적인 직장은 없었지만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업 실패 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가 시장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같은 층에 사는 강 씨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순자 씨. 이마가 왜 그래요? 아, 이거요?
어제 넘어져서. 박순자가 얼버무렸지만 강씨 아주머니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랬죠? 아이고, 불쌍해라. 자식 키워놨더니 며느리한테 구박받고. 아니에요. 정말 제가 넘어진 거예요. 하지만 강씨 아주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속 박순자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1층에 내리자마자 경비실에 들러 이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박순자 씨 며느리가 이제는 때리기까지 한대요. 이마에 상처가 났는데 넘어졌다고 거짓말하더라고요. 경비 아저씨도 혀를 찼습니다. 그 며느리 평소에도 싸늘하더니만 시어머니를 사람 취급도 안 하나 봐요. 이렇게 잘못된 소문은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모두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순자의 상처, 미영의 무표정한 얼굴, 둘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 이 모든 것이 악독한 며느리라는 편견을 굳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5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박순자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오른쪽 팔목에는 새로운 멍이 들어 있었고 긴팔 옷으로 가리고 있었지만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정수는 또다시 돈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핑계였습니다. 박순자가 정말 돈이 없다고 하자 정수는 어머니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그 순간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순자 언니. 공원 저편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동네 친구인 윤 여사였습니다. 윤 여사는 박순자보다 2살 어렸지만 같은 고향 출신이라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머, 윤 여사. 오랜만이네. 박순자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 여사는 박순자 옆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얼굴도 창백하고. 그냥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며느리가 괴롭히나 봐. 동네에서 다들 그러던데. 윤 여사의 직설적인 질문에 박순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미영이는 착한 아이야. 오해야, 오해. 하지만 윤 여사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언니가 너무 착해서 그래.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우습게 보잖아. 언니도 당당하게 나가야 해. 박순자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명예를 생각하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정수가 알면 더 큰 화를 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시각 미영은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마시기 시작한 술이 벌써 6캔째였습니다. 야, 안주 좀 가져와. 정수의 명령에 미영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마른 안주를 접시에 담아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최대한 정수를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치킨이라도 시켜. 돈이. 또 돈 타령이야? 내가 돈 없는 게 그렇게 좋아?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영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결혼 초기를 떠올렸습니다. 정수는 그때도 가끔 술을 마셨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친구와 동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실패한 후 그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빚만 떠안게 된 정수는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고 술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영에게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화살은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 동생만 편애했다.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것은 모두 어머니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영은 시어머니가 불쌍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두 아들을 키웠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하지만 그녀 역시 정수의 폭력이 무서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완전히 취했습니다. 박순자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밖에 돌아다니면서 뭐해?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이나 도와. 정수야, 나도 가끔은 바람 쐬러 나가야지. 바람 쐬러? 동생한테 가서 돈 주고 온 거 아니야? 정수의 의심은 늘 동생에 대한 질투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것이 어머니의 차별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야, 정말 공원에 있다가 왔어. 거짓말. 정수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맥주 캔이 쓰러지며 술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미영이 급히 걸레를 가져와 닦으려 했지만 정수가 그녀를 밀쳤습니다.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닦게 놔둬. 박순자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65의 나이에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미영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수가 짜증스럽게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저기 소리가 너무 커서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아, 예. 죄송합니다. 정수는 순간적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예의 바른 아들 행세를 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자 다시 차가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망신이잖아. 조용히 좀 해. 역설적인 말이었습니다. 소란을 피운 것은 정수였는데 책임을 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정수를 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알리자니 걱정시킬 것 같아 망설여졌습니다. 무엇보다 정수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심정일까? 미영은 작은 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가서 위로하고 싶었지만 정수가 깰까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미영은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박순자도 부엌에 나와 도우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같이 하면 빨리 끝나잖아. 두 여자는 조용히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부끄럽고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미영아.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어머니. 너무 힘들지? 미안해. 내 아들이지만.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영도 울컥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미안해하세요? 제가 더 미안하죠.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정수가 일어날까봐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정수가 일어났습니다. 숙취로 머리가 아픈지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해장국 없어? 지금 끓이고 있어요.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엄마,
리모컨 어디 있어? 테이블 위에 있잖니. 없는데? 박순자가 거실로 나와 리모컨을 찾아 정수에게 건넸습니다. 리모컨은 소파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찾기도 전에 있다고 하지 마. 정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점심 무렵 정수는 또 외출을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난다는 핑계였지만 술을 마시러 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에는 박순자와 미영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파리. 미영이 박순자의 부은 손목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파스만 붙이면 나아. 그래도 정말 괜찮아. 너도 많이 힘들지? 정수가 너한테도 가끔. 박순자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걱정이에요. 두 여자는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서로를 위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정수의 폭력은 날로 심해졌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수가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예의 바르고 착한 아들로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외출할 때면 팔짱을 끼고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연기였습니다. 6월 중순의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습한 공기가 온 동네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박순자는 아침 일찍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경직이라며 물리치료를 권했지만 박순자는 약만 타서 왔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을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정수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일용직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서 술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병원은 왜 갔어? 정수가 묻자 박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감기약 타러. 거짓말하지 마. 허리 아픈 거 알아. 돈은 어디서 났어? 보험금에서 조금. 보험금? 그런 게 있으면서 나한테는 왜 돈이 없다고 그랬어? 정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박순자는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돈은 비상시를 대비해 조금씩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그건 정말 병원비로만. 다 꺼내와. 지금 당장. 정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영이 부엌에서 놀라 나왔습니다. 그녀는 최근 정수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지켰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수야, 진정해.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 가신 거잖아.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수는 아내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뭔데 끼어들어? 우리 엄마 일이야. 하지만 닥쳐. 정수가 미영을 밀쳤습니다. 미영이 뒤로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벽을 잡고 버텼습니다. 박순자가 황급히 아들을 말렸습니다. 정수야, 미영이한테 왜 그래? 돈은 내가 줄게. 진정해.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10만 원짜리 5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가 몇 달 동안 조금씩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정수가 봉투를 뺏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더는 없어. 정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돈 생기면 바로 나한테 줘. 숨기지 말고.
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마도 그 돈으로 또 술을 사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쾅 닫히자 박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영이 달려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영아, 너는 괜찮니? 많이 놀랐지? 두 사람은 서로를 걱정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해자인 정수보다 피해자인 그들이 더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영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미영 씨 아니에요? 돌아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최 여사였습니다. 최 여사는 미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좀 잘해드려요. 나이 드신 분인데. 미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죠. 시어머니가 불쌍해요. 최 여사의 말에 미영은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영은 거실에서 정수가 새로 사온 소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5만 원으로 산 것 치고는 양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싸구려 소주를 여러 병 산 모양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정수는 완전히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박순자가 저녁상을 차려 가져왔지만 정수는 투정을 부렸습니다. 이게 뭐야? 맨날 똑같은 반찬이잖아. 정수야, 돈이 없어서. 또 돈 타령이야? 내가 돈 못 버는 게 그렇게 즐거워? 정수가 갑자기 상을 엎었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박순자가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게 만들고. 정수의 비난은 점점 더 비논리적이 되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까지 어머니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박순자의 남편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박순자의 잘못이란 말인가. 정수야, 제발. 박순자가 애원했지만 정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박순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해요.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수의 손에서 시어머니를 빼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나요. 지금 당장. 미영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놀란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당신이 뭔데 어머니를 때려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미영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자신의 뒤로 보호했습니다. 박순자는 며느리의 등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너 진짜 죽고 싶어? 정수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영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주먹은 미영이 아닌 벽을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구멍이 났습니다. 다음에 또 끼어들면 진짜 가만 안 둬. 정수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진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박순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미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위험해. 정수가 너한테도 해를 끼칠 수 있어.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걱정이에요. 두 사람은
조용히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치웠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며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인터넷으로 가정폭력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도 적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알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어머니도 나도 언젠가는 크게 다칠 거야.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자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지켜야 했고 자신도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숙취로 머리가 아픈지 진통제를 찾았고 미영이 약을 가져다 주자 아무 말 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기억도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는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정수가 머리채를 잡아당길 때 생긴 붉은 자국을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영은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엄마, 오늘 좀 일찍 나갈게. 정수가 말했습니다. 일용직 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순자와 미영은 안도했습니다. 정수가 집에 없는 시간이 그나마 평화로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수가 나간 후 미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우리 상담이라도 받아볼까요? 가정폭력 상담센터가 있대요.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정수가 알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알면 어떡해. 하지만 이대로는. 조금만 참자. 정수도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거야. 박순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답답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7월 초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어느 저녁, 집안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정수는 일주일째 일을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마철이라 일용직 일자리가 없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술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날도 정수는 아침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이미 취기가 올라 있었고 저녁이 되자 완전히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박순자와 미영은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정수를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엄마! 정수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박순자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왜 그러니? 동생한테 전화 왔지? 아까 전화 소리 들었어. 실제로 오후에 작은아들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었습니다. 박순자는 정수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통화했었는데 들킨 모양이었습니다. 그냥 안부 묻는 전화였어. 거짓말. 돈 보내준다고 했지? 나는 무시하면서 동생한테만 잘하는 엄마. 정수의 피해의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사실 작은아들은 어머니께 돈을 보내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역시 신혼이라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정말 아니야. 동생도 형편이 어려워서. 다 거짓말이야. 엄마는 항상 나만 미워했어. 정수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순자가 뒷걸음질 쳤지만 곧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정수야,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박순자가 애원했지만 정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성을 잃은 듯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용서?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 내 인생을 망쳐놓고. 정수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순자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바로 그때 미영이 달려와 시어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해요. 어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또 내가 나서? 정수가 미영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서웠습니다. 비켜. 안 비키면 너부터 처리하고 엄마를 상대할 거야. 싫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미영의 팔을 잡아 옆으로 밀쳐냈습니다. 미영이 쓰러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미영아! 박순자가 비명을 지르며 며느리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정수가 어머니의 길을 막았습니다. 어디가?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정수는 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박순자의 작은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미영은 어지러움을 느끼면서도 일어나려 애썼습니다. 나요. 어머니 나요. 미영이 간신히 말했지만 정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돈 어디 있어? 숨긴 돈 다 내놔. 정말 없어. 정수야, 제발. 그 순간 정수가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박순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박순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기어가듯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순자는 의식은 있었지만 몹시 어지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박순자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모습을 보고 약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화를 냈습니다. 연기하지 마. 일어나.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는데도 연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수의 판단력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뭐해? 전화하지 마. 정수가 다가왔지만 미영은 이미 119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저희 집에 응급 환자가 있어요. 머리를 다쳤어요. 주소는? 인연이. 정수가 미영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필사적으로 전화기를 지켰습니다. 달빛마을 아파트 703호예요. 빨리 와주세요. 정수가 미영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는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내가 뭔데 신고를 해? 우리 집안일이야. 정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미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미영은 숨이 막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예요. 당신이 하는 짓은 범죄라고요. 미영의 말에 정수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가 주먹을 들어 올렸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119 구급대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미영을 놓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아, 저 실수로 전화한 거예요. 괜찮아요.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 사이 미영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1일이었습니다. 경찰서죠? 저희 남편이 시어머니를 폭행했어요. 지금 구급대가 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있어요. 정수가 돌아보며 미영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강하게 문을 두드렸고 곧
경찰도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수는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박순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구급대원이 박순자에게 물었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어서지는 못했습니다. 머리 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예요. 저희 남편이 시어머니를 폭행했어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발뺌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그냥 넘어진 거예요. 오해예요. 하지만 집안의 상황이 정수의 말을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엎어진 테이블, 깨진 그릇, 벽에 구멍, 그리고 미영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 모든 것이 폭력의 흔적이었습니다. 일단 모두 병원으로 가시죠. 자세한 조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미영도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함께 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정수는 경찰과 함께 뒤따라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박순자와 미영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박순자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뇌진탕이었지만 입원은 필요 없었습니다. 미영의 이마 상처도 몇 반을 꿰매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미영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순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진실을 말했습니다. 아들이 술을 마시면 난폭해져요. 저한테 자주 손을 댔어요. 박순자의 고백에 경찰관들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정수는 계속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박정수 씨,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하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수는 처음으로 겁을 먹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정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일단 귀가 조치되었지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한다면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는 것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작은 방에서 누워 있었고 미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정수에게 맞서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박순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누워 계셔야죠. 잠이 안 와서. 미영아, 고마워. 오늘 내가 아니었으면.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영도 울컥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더 이상 참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하지만 정수는 내 아들인데, 아들이기 전에 가해자예요.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이에요. 미영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박순자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가정폭력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쉼터도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미영은 상담사의 말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많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 후 며칠 동안 정수는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정수의 목소리는 애처로웠습니다. 술이 깬 상태에서는 항상 이랬습니다. 후회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순자는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말렸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몇 번이나 반복됐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 반성하는 것 같은데 반성한다면 치료부터 받아야 해요. 알코올 중독 치료요. 미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수의 문제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치료 없이는 절대 나아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경찰차가 왔던 날 몇몇 이웃이 목격했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세상에, 박순자 씨 아들이 그런 사람이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했다니. 우리가 완전히 오해했네. 슈퍼 앞 평상에서 늘 수다를 떨던 김 여사와 최 여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며느리를 얼마나 나쁘게 봤는데. 미안하네. 정말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야.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을 보는 눈빛에 더 이상 비난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정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영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 강 씨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미영 씨, 그동안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요. 시어머니를 지키느라 고생이 많았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이웃끼리 도와야죠. 미영은 뜻밖의 위로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한편 정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수에게 알코올 중독 치료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접근 금지 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정수 씨는 6개월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를 거부하거나 다시 폭력을 행사하면 즉시 실형이 집행됩니다. 판사의 선고를 듣고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미영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정수와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혼하려고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미영아,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해. 나는 괜찮아. 박순자는 며느리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녀도 며느리가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정수가 또. 이제는 나도 각오가 섰어. 필요하면 요양원에라도 갈게. 하지만 미영은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랑 같이 사시는 건 어때요? 제가 일자리를 구해서 작은 집이라도 얻을게요. 박순자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이혼 후에도 자신과 함께 살겠다니. 미영아, 그럴 필요 없어. 내 인생을 살아야지. 어머니도 제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이 두 사람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결혼 전 사무직 경력이 있어서 비슷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급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이혼 소송도 시작했습니다. 정수의 가정폭력이 명백했기 때문에 이혼 사유는 충분했습니다.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절차는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정수는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미영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미 수십 번의 기회를 줬어요. 더 이상은 없어요. 결국 정수도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동네에서는 박순자와 미영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부녀회에서는 두 사람을 돕기 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부녀회장인 송 여사가 주도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조용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섣부른 판단을 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미영 씨를 나쁜 며느리로 오해했죠. 부녀회 회의에서 송 여사가 말했습니다. 참석한 여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도와줘야 해요. 두 분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부녀회는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누군가는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고, 누군가는 이사할 집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미영의 직장 출퇴근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미영은 이런 이웃들의 도움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도와주실 줄 몰랐어요. 우리가 미안해요. 그동안 오해해서. 최 여사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영을 가장 심하게 비난했던 사람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정수의 치료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였지만 점차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정수는 상담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저희를 키우느라 고생하셨어요. 저도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무능해서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상담사는 정수의 말을 들으며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술로 도피하신 거군요. 네. 술을 마시면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술에서 깨면 더 비참해져서 또 마시고 악순환이었어요. 정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아내 탓으로 돌렸던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의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해요. 아내에게도. 제가 괴물이었어요.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은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미영과 박순자는 작은 투룸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기존 아파트보다 작았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수의 그림자가 없는 새로운 공간이라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도와주었습니다. 김 여사는 떡을 해왔고, 윤 여사는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강 씨 아주머니는 화분을 선물했습니다. 새 출발 축하해요. 이제는 행복하게 사세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 박순자와 미영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미영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어머니,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정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영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지금 열심히 치료받고 있습니다. 술을 끊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두 분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정수 올림. 편지를 읽고 박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동안의 상처가 쉽게 아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도, 정수 씨도. 미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새 집에서 생활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순자와 미영의 삶은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었고, 박순자는 집안일을 도우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는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맞고 살았어요. 며느리가 도와줘서 겨우 벗어났죠. 한 할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박순자는 자신만의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박순자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미영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동료가 그녀의 사연을 듣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시어머니를 지키다니.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미영은 점점 자신감을 회복해 갔습니다. 억눌렸던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수가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퇴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입원 치료를 통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퇴원 후 작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정식 직원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새 삶을 시작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수가 박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정수요. 박순자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정수야. 어머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박순자는 망설였습니다. 미영과 상의한 후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정수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술로 부었던 얼굴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눈빛도 맑아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지만 정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수야, 일어나. 사람들이 보잖아. 어머니께 제대로 사죄도 못하고 어떻게 일어나요?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하나하나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미영 씨에게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인간이 아니었어요. 미영은 정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세요.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당신이 변했다는 건 인정해요. 정수는 감사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께
생활비도 드리고 싶은데 아직 형편이 괜찮아.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박순자는 아들의 변화가 진심인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정수는 가끔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전화로나마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한편 박순자와 미영의 이야기는 지역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에서 두 사람의 사례가 소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박순자에게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을 거예요. 박순자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미영의 격려로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강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여성들,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었습니다. 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괴물이 되었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박순자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 후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맞는 걸 보고만 있었어요. 이제 용기를 내야겠어요. 박순자와 미영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가정폭력은 숨겨야 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고 박순자와 미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과장이 되었습니다. 급여도 올라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박순자는 복지관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내셨어요? 한 피해자가 물었습니다. 혼자서는 못 이겨냈을 거예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진짜 가족 말이에요. 박순자는 미영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 정민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형수의 근황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죄송해요. 정민은 형의 폭력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를 지켜주셔서. 가족이니까요. 미영의 대답에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민은 앞으로 어머니와 형수를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제 역할을 하고 싶어요. 가족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도 꾸준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는 조금씩 돈을 모아 어머니께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많지 않지만 보내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빼앗기만 했는데. 박순자는 아들이 보낸 돈을 받고 울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박순자와 미영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1년 전 박순자가 홀로 앉아 울던 그 공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기억나세요? 어떻게 잊겠어? 그때는 정말 지옥 같았지. 이제는 천국이에요. 어머니와 함께여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따뜻한 봄볕을 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정한 모녀로 보았을 정도로 두 사람은 가까워 보였습니다. 미영아, 앞으로는 내 인생을 살아.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어머니, 저는 지금이 좋아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행복해요. 그래도 젊은데. 어머니, 우리 약속했잖아요. 가족이라고. 가족은 평생 함께하는 거예요. 박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의 동행은 계속되었습니다. 함께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즐겼습니다. 박순자는 건강을 되찾았고 미영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며느리야. 아니에요. 훌륭한 건 시어머니예요. 김 여사와 최 여사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박순자와 미영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신문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 시어머니를 구한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댓글에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셨네요. 며느리분도 시어머니분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합니다. 박순자와 미영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정수도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전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미영 씨.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가 파괴하려 했던 것을 두 분이 아름답게 지켜내셨네요.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언젠가 제가 정말 변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정수 올림. 편지를 읽은 박순자와 미영은 각자의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증오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해 줄 것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정수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게 되었어요. 박순자는 놀랐습니다. 정수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의지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래, 잘 됐구나. 어머니, 죄송하지만 결혼식에는 모시지 못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전화를 끊고 박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미영이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어머니, 정수 씨가 잘 되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그래. 그런데 미영아, 너는 정말 괜찮니?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 없니? 어머니, 정말 저는 지금이 좋아요. 일도 잘 되고 있고 어머니와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미영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제2의 어머니가 된 박순자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째 되는
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수와 그의 새 아내였습니다. 정수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고 눈빛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리러 왔어요. 이쪽은 제 아내 은주예요. 은주는 조용하고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수와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수 씨가 많이 노력했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술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은주의 말에 박순자는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미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수가 미영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미영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네 사람은 조심스럽게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직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수 부부가 떠난 후 박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영아,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 네, 어머니. 이제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동네 복지관에서 박순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내일 상담 봉사 오실 수 있으세요? 새로운 피해자분이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네, 당연히 가야죠. 박순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서 박순자는 새로운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50대 여성이었는데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그런 시간을 겪었거든요. 박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여성을 위로했습니다. 법적 도움을 받는 방법, 쉼터 이용 방법 등 실질적인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분명 나아질 거예요. 한편 미영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팀장으로서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자신 있었습니다. 미영 과장님은 정말 강한 분이에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 같아요. 부하 직원이 말했습니다. 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강해졌습니다. 고통을 통해 성장했고 이제는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박순자와 미영은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바다 보니까 어때요? 시원하고 좋네. 마음이 다 씻기는 것 같아. 두 사람은 해변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행복, 미래의 희망에 대해. 미영아,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도요. 어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해가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도 끈끈한 정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미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매년 여행 가요. 이렇게 둘이서. 그래, 그러자.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가자.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을 이웃들이 반겼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미영을 나쁜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그녀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박순자는 70살이 되었고 미영은
40살이 되었습니다. 박순자는 이제 복지관의 명예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도왔고 그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그녀를 천사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미영은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위치에 올랐고 후배들에게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과 가정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재혼한 아내와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이었는데 성실하게 운영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달 어머니께 용돈을 보내며 과거의 잘못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가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났으니까. 어머니, 저야말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를 만났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에는 아픔을 이겨낸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지역 여성단체에서 박순자와 미영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올해의 여성상이었습니다. 시상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순자 씨와 이미영 씨는 가정폭력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서로를 지켜낸 진정한 가족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미영이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박순자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나아질 수 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과거 박순자의 상담을 받았던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눈이 와요. 그래, 참 예쁘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길이 미끄러웠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걸으니 넘어질 걱정이 없었습니다. 미영아,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하자. 네, 어머니. 영원히 함께해요.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눈처럼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돕는 조력자로 변화한 두 여성의 이야기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박순자와 미영,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를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된 두 사람. 그들의 동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서로를 지켜주며 사랑하며 함께 나이 들어가며 시어머니를 구한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서로를 구한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결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사랑,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때로는 피 섞인 가족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 섞인 자식이지만
해서는 안 될 폐륜적인 면모를 보이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가 더 친딸 같을 수도 있는 법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표현해주세요. 함께 소통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